화석연료 제로, 밀어붙이는 주민의 힘. 유럽 집행위원회는 2017년 6월 2일 독일 에센에서 열린 녹색도시 시상식에서 스웨덴 백셰를 벨기에 루벤과 함께 2018년 유럽 그린리프로 선정했습니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매년 자연보호와 녹색 성장을 선도해온 도시를 뽑는데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는 유럽 그린 캐피탈, 인구 2만에서 10만 사이 소도시에는 유럽 그린 리프상을 줍니다. 위원회는 백셰의 꾸준한 화석연료 퇴출 정책과 바이오매스 활용 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셰는 지난 2007년 유럽 집행위원회가 주최한 지속 가능 에너지 유럽의 커뮤니티 부문에서도 상을 받았고 발트 도시연합이 주최한 발틱 시티 어워드에서는 환경 모범 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호수 정화 작업으로 시작된 녹색 도시 백셰. 백셰는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남서쪽으로 약 450km 떨어진 인구 9만의 작은 도시로 울창한 숲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백셰시 홈페이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백셰 전체 에너지 공급원 중 64.4%가 목재와 바이오 연료 등 재생에너지입니다. 시내 한가운데에는 시 전역에 열과 전기를 공급하는 샌드빅 열병합 발전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1887년 세워진 이 발전소는 1970년대 말까지 석유를 연료로 전기를 생산했지만 지금은 바이오매스가 주 연료입니다. 발전소를 운영하는 시형 에너지 회사 백셰에너지는 목재 부산물로 만든 연료인 우드칩과 벌목 과정에서 나온 나무 껍질, 톱밥 등을 많이 쓴다고 홈페이지에서 설명했습니다. 도시는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숲에서 샌드백 발전소까지 거리는 100km 미만입니다. 또 스웨덴에는 나무를 자르면 그만큼 새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런 지리적, 법적 여건이 우리에게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원을 제공합니다. 백셰시의 환경정책을 총괄하는 지속가능발전부 에너지 담당관 얀 요한손 씨는 2018년 7월 5일 단비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바이오매스를 가장 많이 활용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요한손 담당관에 따르면 백셰 시민들이 지금과 같은 에너지 전환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수십 년 전의 호수 정화와 석유 파동이었습니다. 샌드빅 발전소 옆에 자리 잡은 75헥타르, 축구장 약 102개 크기의 트루멘 호수는 오랫동안 공업폐수와 생활하수가 쌓이면서 심각하게 오염됐습니다. 백셰시는 1970년대 초 호수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의 복원 작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했습니다. 악취와 쓰레기로 가득했던 호수가 사람이 수영을 할 수 있을 만큼 맑아지는 과정을 지켜본 시민들이 환경보호의 가치를 절감하게 된 겁니다. 에너지 전환에 방아쇠를 당긴 석유파동. 트루멘 호수가 복원된 것과 비슷한 시기에 제4차 중동전쟁과 이란 혁명이 두 차례의 충격적인 석유파동을 일으켰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이 석유 수출을 줄이고 가격을 올리자 스웨덴을 포함한 석유 수입국들은 물가 급등을 포함한 홍역을 호되게 치렀습니다. 백셰시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요한손 담당관은 석유 파동이 백셰가 에너지 전환을 이룬 방아쇠가 됐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 백셰 시민들은 주변 세계에 의존하고 있는 구조가 에너지 비용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백셰에너지는 석유 파동 직후인 1980년부터 샌드빅 발전소 연료를 석유에서 바이오매스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 우리는 환경 문제에서 미래를 위한 현명한 조치가 무엇인지 알고자 환경 비정부 기구와 협력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지식을 쌓았죠. 여러 번의 회의 끝에 백셰 정치인들은 화석연료 제로를 만장일치로 결정했습니다. 백셰의회가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를 전혀 쓰지 않는 도시를 추구하기로 선언한 것은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규정한 교토의정서가 나오기 1년 전인 1996년입니다. 요한손 씨가 말한 환경 NGO는 SSNC라고도 불리는 스웨덴 자연보호협회입니다. 1909년 설립된 SSNC는 2016년 기준 회원수가 22만 명에 이르는 스웨덴 최고령의 환경보호단체입니다. 백셰시는 1995년부터 2년간 SSNC와 함께 환경지자체 백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시민단체와 지자체가 손잡고 환경도시 박차.
요한손 담당관에 따르면 백셰와 NGO의 협업이 잘 될 수 있었던 조건 중 하나는 의제 21입니다. 의제 21은 1992년 리우 유엔 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리우 선언의 실천 계획으로 환경 문제를 사회의 여러 주체가 협력해서 해결한다는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의제 21은 특히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요한손 담당관에 따르면 1992년 스웨덴 중앙정부가 의제 21에 서명한 후 몇 년에 걸쳐 지자체 절반 이상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스웨덴 지방자치단체 연합회 보고서에 따르면 4년 뒤인 1996년에는 백셰와 같은 기초자치단체 288곳의 참가율이 100%에 이르렀습니다. 백셰는 1995년에 시의 최고의사 결정기관인 집행위원회 아래 의제 21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또 의제 21 코디네이터를 고용해 업무 추진을 맡겼습니다. 코디네이터들은 각 분야 전문가나 SSNC에서 파견한 활동가 등 NGO 출신으로 구성됐습니다. 환경지자체 백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백셰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정책 세미나가 10여 차례 열렸고 세미나에서 나온 아이디어는 코디네이터들을 통해 정책에 반영됐습니다. 이런 주민 참여가 바탕이 돼 1999년에는 시의 모든 부서와 회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담은 의제 21 전략이 시의회에서 채택됐습니다. 일본 환경에너지 전문가 이이다 데츠나리는 저서 에너지 민주주의에서 환경도시 백셰의 성공 비결로 중앙정부의 선도적 환경정책과 함께 지방자치를 꼽았습니다. 스웨덴 중앙정부는 1991년 석유 등의 탄소세를 부과하는 등 각종 환경세를 도입해 탈화석연료를 촉진했습니다. 또 2003년에는 풍력, 바이오매스 등으로 전기를 만드는 생산자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력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재생에너지 장려 정책을 폈습니다. 강력한 지방 분권 국가인 스웨덴에서는 중앙정부가 이런 식으로 환경정책의 큰 틀을 정하고 실질적 추진은 기초자치단체인 코민이 맡습니다. 코민은 세금 징수권을 갖고 있고 폐기물, 상하수도, 공공교통정책을 관장하는 동시에 지역 환경보장과 시민 건강유지 책임을 집니다. 이이다 씨는 저서에서 스웨덴의 모든 코민은 의제 21을 담당하는 직원과 예산을 갖추고 있다면서 이런 열성적인 추진 배경에는 높은 자치성을 가진 코민의 역사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탄소 배출 팍팍 줄여도 경제 쑥쑥 성장.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이렇게 탄소 배출 감축에 열을 올리면 경제 성장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산업계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반대하는 논리가 바로 기업 비용이 늘어 경제 성장에 불리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스웨덴과 백셰시의 경험은 이런 우려에 근거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백셰시 자료에 따르면 1993년에서 2015년까지 스웨덴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33% 줄어드는 동안 1인당 국내 총생산은 약 130% 증가했습니다. 백셰시의 경우도 같은 기간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약 50% 줄었지만 1인당 국내 총생산은 9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 기간 중 스웨덴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선진국 중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꼽힙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자료에 따르면 22년간 스웨덴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95%로 경제개발협력기구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인 3.76%를 웃돕니다. 백셰시는 2006년 환경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연료, 교통 등 각 영역에서 달성해야 할 세부적 배출량 감축 목표와 담당 부서를 명시했습니다. 2030년까지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까지 1993년 기준 65% 이하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목표에 차근차근 다가가고 있습니다. 요한손 담당관은 백셰시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2015년 유엔에서 채택된 2030 지속가능 개발의제에 맞는 지속가능한 백셰 프로그램을 2019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